인도네시아가 또다시 한국의 신뢰를 흔드는 장면이 외신을 통해 공개되면서 우리 방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한국과 협력을 정상화하겠다던 인도네시아가 갑자기 일본 잠수함에 올라 시찰을 진행한 모습은 단순한 방문으로 보기엔 무언가 찜찜한 기운을 남겼습니다. 해외 군사 전문지들이 곧바로 인도네시아가 다시 양다리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고 경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과 공동 개발 중인 KF-21의 분담금을 1조 원 가까이 체납해놓고도 한국이 양보하자 뒤늦게 협력을 약속했다가 또 며칠 지나지 않아 일본 쪽으로 기웃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 방산업계에서 또 시작이구나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9년에 한국의 잠수함 3척을 추가 발주해놓고 계약을 발효시키기 위한 1,600억 원 계약금조차 2년 넘게 미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국방장관이 바뀌자마자 무기 도입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절차를 통째로 멈춰버렸고 한국 측이 1년 넘게 현지로 찾아가 재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똑같은 검토 중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왜 방산업계가 인도네시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심지어 105mm 차륜형 포병 시스템 도입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지원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던 인도네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고 아무 설명 없이 다른 나라 장비를 둘러보며 한국을 흥정카드처럼 쓰는 행태를 보인 겁니다. 해외 전문지들이 인도네시아를 기만 협상의 전형이라고 분석하며 주요 방산국들이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한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인내심을 가지고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이어왔는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기술력과 성실함을 믿고 함께 가자는 마음이었지만 그 믿음을 인도네시아가 계속 시험한다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분명히 알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인니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아무리 신뢰가 없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번 에이펙에서 한국과 방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싶다고 인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인니의 행동은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없을 정도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일본 잠수함을 기웃거린 이유, 표면적으로는 다각화지만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외신들도 하나같이 지적합니다. 한국의 KF-21 너무 잘 만들어서 인니가 한국에게 버려지지 않으려는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미 4.5세대를 넘어 5세대급 성능을 보여주는 KF-21은 인도네시아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차세대 전투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분담금 체납으로 체면은 구겨졌고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가 주목하는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 인니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 잠수함도 본다는 제스처로 협상력을 높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성능 비교를 하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잠수함도 항공기도 미래전력도 한국이 몇 수위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흔들어도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건 한국산 KF-21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인니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산 무기는 국제사회에서 환영받는 무기가 되었고 유럽까지 한국에게 선택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이런 현실을 직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말이죠. 일본이 인도네시아 틈새를 파고든 건 겉으로 보면 일본의 계산이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KF-21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인니가 일본 잠수함을 갑자기 시찰한 이유도 외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한국을 향한 명분 쌓기라고요. KF-21 분담금 체납으로 체면이 구겨진 상황에서 한국산 최첨단 전투기만큼은 놓칠 수 없으니 우리는 여러 옵션을 본다는 듯한 외교적 제스처를 연출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압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건 일본 잠수함이 아니라 한국의 하이엔드 전투기 기술 그리고 KF-21 개발 파트너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둘러 잠수함을 들이밀었지만 잠수함 몇 척 본다고 한국의 기술 우위가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역시 인도네시아는 국가 신뢰도가 바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줬습니다.
해외 외신들의 분석 또한 인도네시아의 일본 잠수함 시찰을 단순한 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협상 테이블에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해석하지만 이것이 한국에게 먹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외신들의 분석은 한 가지 공통점을 향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잘 알면서도 이를 하나의 가격 인하용 카드나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진짜 심각성은 돈이 아니라 의도적인 반복성에 있습니다. KF-21 분담금 체납, 차륜형 포병 체계 도입 지연, 잠수함 계약금 미지급, 그리고 이번 일본 잠수함 타진까지 행동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문제나 예산 문제를 넘어 협상 전략 자체가 기만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산업계가 더 이상의 협력은 어렵다고까지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신뢰가 무너진 인도네시아에게도 왜 여전히 일본, 프랑스, 러시아 심지어 터키까지 관심을 보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국제 전략 환경을 이해해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로 약 2억 8천만 명의 인구수를 자랑합니다. 또 동남아 최대 경제 규모인 GDP 약 1.3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섬을 기반으로 한 해양 전력이 국가의 존립을 좌우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은 최근 10년간 평균 6.5% 증가, 2030년에는 30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신뢰가 부족해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네시아는 전략 요충지라는 점에서 군사 외교적 가치는 한국보다 더 큽니다. 세계 교역량의 40% 이상이 오가는 말라카 해협을 통제하거나 우회하는 해양 항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프랑스는 이 지점을 특히 주목합니다.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인도네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친일 안보벨트 구축을 노리고 있고, 프랑스는 아세안 지역으로 군사 해군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으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누구나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방산 강국들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시장입니다. 인구 규모, 해양 전략 위치, 국방비 성장세가 엄청나다 보니 일본도 이번 잠수함 시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 기술이 동남아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넓히고 있으니 일본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라는 초대형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절박함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훨씬 부담이 큽니다.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만큼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개발 지원과 분담금 미납까지 모두 한국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는 인도네시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폴란드, 체코,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들은 계약금부터 30에서 40%를 바로 지불하고 조립라인까지 함께 세우는 이상적인 협력 모델을 보여주며 한국 방산의 진정한 우군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5%와 비교하면 신뢰도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결국 이번 일본 잠수함 시찰 소동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어떤 국가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선명한 신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한국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유일한 파트너는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5년 2월 4일 인리 분담금 지급한 배경 영상입니다. 사실 KF-21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작은 파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일부가 2016년경 당시 사업인 KF-X 설계 핵심 자료를 자국연구소로 빼내려 했던 정황이 포착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작년에 이러한 인리의 몰지각한 행동이 국내 언론을 통해 밝혀지긴 했지만 인리는 이전부터 꾸준히 기술 도둑질을 일삼아왔었습니다. 다행히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기획단에서 이를 파악하고 긴급 조치에 들어가며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를 계기로 한국 측은 기술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 연구원들의 자료 접근 방식이 제한되면서 한동안 양국의 신뢰관계에도 금이 갈 뻔했지만 다행히 크게 번지지 않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직후 인도네시아 측에서 기술 이전 범위를 더욱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발비는 내지도 않았는데
기술은 더 달라고 하자 당연히 한국 측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분담금 미납 문제까지 얽히며 인도네시아가 슬그머니 발을 빼려 했다는 모양새를 보인 것인데요. 바로 이 숨은 비화 덕분에 우리가 보는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지금처럼 갈팡질팡하게 된 것 아니냐고 일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협상이 마무리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협상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울상을 짓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인니의 분담금 갈등이 고조되면서 자신들의 수호의 35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또 이런 로비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때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산 4.5세대 전투기인 수호이 35 도입을 거의 확정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무려 1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 직전이었고 초도 물량 11대를 들여오는 조건도 거의 합의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와 더욱 밀착할 것이라며 관심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막대한 방역 예산이 필요해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자기 전투기 구매 예산을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겁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 카투사 이슈가 겹치면서 튀르키예가 S400을 도입했다가 제재 대상이 된 전례가 남으면서 남일 같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산된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2017년 러시아의 S400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며 미국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제재 내용은 주로 튀르키예 국방산업청을 대상으로 했으며 미국과의 방위산업 거래 금지와 국방산업청 관련 인사 비자 제한, 금융제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서도 퇴출되었을 정도로 그 파장은 심각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분노한 이유는 S-400이 나토 체계와 호환되지 않으며 러시아가 이를 통해 미국 나토 기술을 역추적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인데요. 반면 튀르키예는 자국 방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권적 결정이라며 반발했으나 제재는 튀르키예 방산산업에 타격을 입혔고 미국과 튀르키예의 국제관계도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게 수호이 35 사업은 예산과 정치적 부담 두 축에서 동시 압박을 받으며 사실상 잠정 동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측은 계약이 완전히 파기된 적은 없다며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인도네시아 국방부 공식 입장은 이미 라팔과 KF-21이 있으니 굳이 수호이 35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강경 모드였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선 분명 뼈아픈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라팔 도입 계약이 지난 1월에 공식 마무리되면서 인도네시아가 향후 라팔 42대를 차근차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 점이 수호이 35의 운명을 더더욱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즉, 한국이 빠진 빈틈을 러시아의 수호이 35로 비집고 들어오려 했다가 사실상 퇴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라팔에 이어 KF-21까지 도입한다면 러시아 전투기가 설 자리는 더욱 협소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인도네시아는 정말 수호이 35 대신 라팔 그리고 KF-21을 선택하려는 걸까? 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사실 인도네시아가 이런 선택을 하려던 이면에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을 체납하면서도 기술을 얻으려 했던 태도 변화가 가장 클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분노가 생기게 된 원인이기도 한데요. 돈도 안 주고 기술만 빼내려 한 사기꾼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인니에 한국이 왜 호구짓을 하느냐며 불만 섞은 여론도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KF-21은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도 자국의 항공산업 발전과 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개발국으로 참여를 결정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미 1조 7천억 원가량의 분담금 중 상당 부분이 체납되어 한국이 다른 파트너라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고민을 꺼내든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관심을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개발 성공 시 지분 참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예전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진도 한동안 KF-21 개발 현장에 파견되어 활동했고 분담금 조정 문제로 갈등이 심했지만 결국 완전히 파탄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때 인도네시아 정부 내부에서 KF-21 사업 탈퇴 가능성을 심각하게 논의했다는 뉴스가 돌았는데, 당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산 전투기도 고려 중이고 미국, 프랑스산 전투기 역시 눈에 들어오는 복합적인 이유로 KF-21 프로젝트에서 빠지면 어떻겠냐는 시나리오였는데요. 하지만 가만히 계산해보니 PTDI 입장에서는 KF-21 양산이야말로 자국 항공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이거 놓치면 미래 쓸만한 기술을 얻을 기회가 날아간다는 절박함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분담금 미납 문제가 잠시 수면 아래로 들어간 상태고, 기술 이전 범위를 놓고 벌어지는 실랑이 정도만 조용히 남은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분담금 지급에 대한 두 나라의 실랑이만 펼쳐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태로 2년가량을 이어오게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KF-X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도네시아 연구진이 일시적으로 KF-21 개발 현장에서 배제된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체납된 분담금 문제와 맞물려 결국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향후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다 지급하고 다시 참여한다고 해도 기술 이전 범위는 크게 축소시키려는 계획까지 추진했습니다. 당시 국내 여론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를 찍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예 사업 참여는 사실상 현지 조립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KF-21에 관심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KF-21의 비행 테스트가 현재까지 매우 안정적으로 진행되며 별다른 치명적 결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공 공대지 무장 통합과 추후블록 업그레이드를 거치면 경제형 스텔스기로도 발전할 가능성 등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습니다. 특히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필리핀, 페루 등 잠재 고객들에게 엄청난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이 블록1 단계에서도 공대지 능력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면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2년 1월부터 라팔 42기를 도입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이 계약은 이미 주요 조건이 대부분 확정되었고 프랑스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면서 서유럽 진영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인니를 믿지 않으면서 인니의 계획이 꼬였습니다. 먼저 프랑스의 생산 일정 문제와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이 겹치면서 인도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인니가 보여준 국제 신뢰도가 바닥인 것을 안프랑스가 대금 지급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연시킨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전투기의 인도 시점은 생산 일정과 인도네시아의 재정적 준비 상황에 따라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KF-21이 완전히 양산되고 기술력과 실전 운용 성능이 입증된다면 인도네시아로서는 라팔 플러스 KF-21이라는 투트랙으로 공군 현대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러시아 전투기 도입보다 정비 편의성이나 추후 부품 조달 부분에서는 월등히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서방 진영과의 군사협력 차원에서도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KF-21 양산 물량에 대한 조속한 계약 체결과 인도네시아 분담금에 대한 확실한 지급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수호이 35회 등을 돌리고 대신 라팔과 KF-21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는 이미 여러 번 암시되었습니다. 필리핀 등 주변국도 KF-21의 블록 업그레이드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이 이미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쌓았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게다가 KF-21이 현재까지 1000번이 넘는 시험 비행에서 큰 문제점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도네시아 측이 다시금 잔류 의지를 보이는 핵심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기술 유출 논란 그리고 분담금 미납이라는 껄끄러운 사안들은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남아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발을 빼는 순간 PTDI나 인도네시아 항공산업 전체가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계산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역시 단독 개발로 가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역량을 갖추었지만 인도네시아와의 국제협력 프레임 자체를 간단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KF-21 이후에도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공동 판로를 모색한다면 동남아와 중동 시장 공략에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에게는 인니는 계륵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지만 KF-21 개발 분담금에 대한 지급을 확실히 한 이상 대한민국은 인니를 잘 활용하여 동남아의 KF-21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마련하여 그동안 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행동이 얼마나 멍청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한때 일본은 자신들이 해양 제국의 후예라며 스스로를 아시아의 유일한 해양 강국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본 우익 정치인들과 일부 해군 관계자들은 자위대가 마음만 먹으면 독도는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다는 망상을 되풀이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바다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군사분석기관인 RUSI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의 실질 전력과 작전 반경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독도 점령 가능성은 전략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현대해전은 함정의 숫자가 아니라 통합작전 능력과 실시간 네트워크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전체가 전쟁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는가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4위권의 강력한 해군 전력을 자랑합니다. 구축함만 50척이 넘고 아타고급, 마야급 이지스함은 SPY-1D와 최신 이지스 베이스라인 9을 운용합니다. 항공모함으로 전환 중인 이즈모급은 F-35B를 탑재할 예정이며 잠수함은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으로 22척 이상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력이 독도를 향할 수 없다는 것이 영국 측 분석의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는 순간 그것은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의 동맹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자살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해군의 전력은 숫자에서 일본보다 작아 보이지만 질적인 면에서 이미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은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KDX-3 배치2는 일본 이지스함을 능가하는 최신 GAN 기반 A사 레이더를 장착 중입니다. 또한 3000톤급 장보고 3급 잠수함은 AIP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와 수직 발사관 6세를 탑재한 전략 잠수함으로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현무포, 해성투, 홍상어 등의 초정밀 유도무기 체계가 독도 방어선을 실시간으로 덮고 있습니다. RUSI 보고서는 일본이 독도에 상륙하려면 최소 10척 이상의 대형 상륙함 2개 항모전단 2만 명의 해병 병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상륙함이 4척, 상륙용 수송기와 상륙 돌격정이 30여 대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국은 독도 주변에 울릉도 해양감시소, 포항기지, 강릉기지, 해상초계기 P3C 16대, 공군 F-15K 60대, KF-16 130대가 상시 방어태세를 유지합니다. 일본이 한 발 움직이는 순간 이 전력은 3시간 내 전투태세 완비, 6시간 내 대응사격 가능한 체계로 가동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이즈모급 항모가 독도 인근에 접근한다면 한국은 사거리 500km의 해성투 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1500km의 현무3 순항 미사일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전력은 전자전 및 위성항법 교란에도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RUSI는 한국의 해성투는 일본 자위대의 함대 방공 체계를 90초 내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영국 더 에코노미스트는 2025년 9월에서 한국은 21세기 들어 해양 방어 전술을 완전히 재정의한 국가라며 독도와 같은 영토 분쟁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 태세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라 해양 감시 체계, GPS 교란 대응 장비, 전자정보 수집 레이더가 설치된 해양 방어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를 공격한다는 것은 곧 한국 본토의 영공 및 영해를 침범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해상자위대의 압도적인 함정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의지와 시스템 그리고 전략적 현실 감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일본은 독도의 야욕을 어떤 식으로 보일까요? 사실 전쟁은 단 한 발의 미사일로 시작됩니다. 일본 열도 오키나와 근처 해역에서 훈련 중이던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함 2척과 이즈모급 항공모함 그리고 오스프리 탑재형 상륙지원함 시마유키가 서서히 동해로 진입합니다. 그들은 명분상 항행의 자유작전이라 주장하지만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의 위성망은 이미 그들의 항로를 10분 단위로 추적 중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향해 항로를 수정한 순간 작전명 독도방패가 발동됩니다. 포항기지에서는 P3C 해상초계기가 급상승하며 독도 남방 100km 상공을 선회합니다. 동시에 세종대왕급 구축함 2척과 충무공 이순신급 1척이 울릉도에서 동진하며 전자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수면 아래에서는 장보고 3급 잠수함 도산한창호함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은밀히 자망, 일본 함대의 후방을 추적합니다. 일본이 가진 해상자위대의 장점은 정밀한 훈련과 정비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실전 대응 태세를 24시간 유지하며 북한의 미사일 대응 체계와 동일한 구조로 독도 방어망을 운영합니다. 일본 항모의 갑판에서 F-35B 4기가 이륙하며 독도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한국 공군의 이 737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가 이미 접근 고도를 계산했고 KF-16 편대가 8분 만에 포항 상공을 이탈해 요격 궤도로 진입합니다. 고도 11,000m에서 공대공 미사일 AIM-120C가 발사되며 일본기의 첫 파동이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일본 언론은 긴급 속보를 내지만 이 시점에서 이미 일본 정부는 작전 통제권을 상실합니다. 독도 남동쪽 해역에서는 한국의 현무2A 탄도미사일이 300km 거리에서 발사됩니다. 목표는 일본 함대의 이지스함 전방 50m 수면, 폭발이 아닌 수압 충격 탄두로 설정되어 직격 대신 파도와 압력으로 함대의 소나 체계를 마비시킵니다. 이 기술은 과거 미 해군조차 보유하지 못한 한국형 비접촉 충격 탄두 기술로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순수 국산 시스템입니다. 일본 이지스함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폭압에 휘말리며 잠수함 탐지망이 끊깁니다. 바로 그 틈을 노려 도산한창호함이 홍상어 어뢰를 발사합니다. 사거리 20km, 속도 45노트의 홍상어가 일본 상륙함을 명중시키며 해상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그 순간 일본의 통신망은 한국의 사이버작전사령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해상자위대 통신위성의 일부 채널이 교란되며 GPS 좌표가 500m씩 오차를 보입니다. 일본 전투기들은 좌표 오류로 인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회피 기동을 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이 작전은 한국군이 수년간 축적한 전자전 및 위성교란 기술의 실전 테스트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독동영비대가 완전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울릉도 해안에는 K9A1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포가 배치되어 있으며 KT즘2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독도 상공을 덮습니다. 만약 일본이 상륙을 시도한다면 그 순간 그들의 상륙정은 5초도 버티지 못합니다. 포항과 강릉의 공군기지에서는 F-15K 전력 2개 비행단이 출격하고 해성2 미사일은 일본 함대 지휘함을 향해 날아갑니다. 일본은 방공 시스템으로 SM-3를 사용하지만 해성2는 초저고도 침투형으로 SM-3 요격고도인 70km 이하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전투는 불과 3시간 만에 일본의 항모전단이 괴멸적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즈모함의 경납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F-35B의 연료 폭발로 이어지고 일본은 전술적 후퇴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미일 안보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 중재에 나섰다는 명분으로 개입하지만 워싱턴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결론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정당방위로 간주한다. 영국은 한국은 일본보다 작지만 단 하루 만에 전장을 통제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세계 5대 해양 강국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자위대의 실패를 두고 21세기판 미드웨이 패전이라 자조하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예산을 쓰지만 국산화율은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주요 무기체계 정비 부품조차 미국, 독일에 의존하는 취약 구조가 드러납니다. 반면 한국은 90% 이상의 부품을 자체 조달하며 자립형 방산국가의 위력을 전장에서 입증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용은 국내외 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전투는 불과 하루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항모전단은 괴멸했고 독도 상공에는 여전히 KF-21 보라매가 초음속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함정의 수로는 앞섰지만 전장을 지배한 건 한국의 기술력과 통합 전장 운용 능력 그리고 그 뒤를 받쳐주는 자주방위 체계였습니다. 한국이 해상전력은 함정수와 배수량에서 일본보다 뒤처져 있어도 독도 방어에서 압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함정 숫자가 아니라 정보와 비대칭 무기의 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의 신형 전투기인 KF-21의 전력화와 스텔스 타격 능력 확장은 단시간 내 지역 공중구세를 만들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독도는 좁은 해역과 가깝고 복잡한 기상과 해류를 가진 방어 친화형 지형입니다. 근접 방어는 소형 고속정, 대형 대함, 대공 미사일과 전자전, 그리고 잠수함과 무인체계의 은밀한 운용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미국 해군 전문가들이 말한 근거리 및 정보우위 전술의 원칙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는 자주국방과 국산화입니다. 한국은 항공, 미사일, 잠수함, 전자전 체계를 국내 역량으로 빠르게 채워가며 외부 의존도를 낮춰왔습니다. 작전 중 통신, 위성망의 독립 운영과 국산 정밀 타격 체계는 일본의 외부 의존 통로를 차단하는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전투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국제적, 정치적 계산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건입니다. 기습은 불가능에 가깝고 국제사회와
동맹의 반응을 무시한 채 전력만으로 영토를 뺏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술적 우위와 지형과 국민의 결집을 결합해 해상 전력 수치의 열세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함수에서 밀려도 한국은 정보전, 전자전, 정밀타격, 잠수전, 무인전, 지형전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독도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이 가진 실전적 강점이며 기술과 의지로 지켜낸 국토는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25년 9월 30일 일본이 공격형 해군력 증강 이유 영상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해상자위대는 구축함, 미사일 구축함, 헬기 탑재 구축함, 연안 호위함, 다목적 호위함이라는 5개 함종만 보유한 것으로 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목적 항공모함과 미사일 순양함이 추가되면서 총 7개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어 변경이 아니라 전력의 본질적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방어형이라는 외피를 벗고 공세형으로 변신했음을 세계에 공식적으로 알린 셈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규모와 성능입니다. 일본이 미사일 순양함으로 분류한 차세대 이지스함 ASEV는 길이 190m, 폭 25m, 기준 배수량만 12,000톤급으로 만재시 약 14,000톤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미국 해군의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맞먹는 크기이며 탑재되는 마크 41 수직 발사기는 무려 128셀입니다. 이 셀에는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순항미사일, 함대함 미사일까지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방어형 성격을 강조해왔던 것과 달리 이 함정은 순양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본격적인 공격 투사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으로 개조 중인 이즈모급도 상황을 완전히 바꿉니다. 길이 248m, 만재 배수량 27,000톤급의 이즈모아카가는 기존의 헬기를 운영하는 DDH였으나 이제 CVM으로 명명됐습니다. 여기에 탑재될 F-35B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해 함정의 운용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즈모급은 최대 11대의 F-35B와 9대의 해상작전 헬기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항공모함을 넘어서는 전력으로 일본은 이제 명실상부한 항모보유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일본은 함대 구조까지 손질하며 전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존 4개 호위대군 체제를 3개 함대로 재편하고 연안방어용 DE를 대형 FFM으로 교체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력의 양적 증강이 아니라 작전 반경과 전략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이번 소식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전쟁 포기 국가, 전수방위 국가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꾸준히 F-35A와 F-35B, 이지스함, 최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며 서서히 힘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도 않고 공격 능력을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와 안보에 직접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독자적 항모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의 항모 전단 출현은 명백한 군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번 재편을 미국 인도 태평양 전략과 철저히 맞물려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을 핵심 해상 동맹으로 세우고 일본은 이에 호응하며 공격 능력을 강화한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 양날의 검입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영향력이 급속히 커지며 한국의 입지를 좁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국제사회에 내세운 평화국가라는 이미지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이제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공격을 전제로 한 해군력을 명문화했으며 이는 한국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적 반발이 아니라 냉정한 대응 전략입니다. 한국도 이미 독자적 차세대 구축함과 경항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산화율과 자주적 작전 능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10년의 안보 지형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항모와 순양함 전단을 공식화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전략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해외 주요 매체들도 이 점을 예리하게 짚고 있습니다. 더 디플로맷은 일본의 군함 분류 개편을 두고 자위대라는 틀을 깨고 공격 전력을 합법화하려는 첫걸음이라고 해석했고, 아시아타임스는 일본이 이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 독자적 군사 행동을 전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지형 자체를 흔드는 신호탄입니다. ASEV라는 차세대 미사일 순양함을 들여다보면 그 파급력이 더 명확해집니다. 이 함선은 기존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VLS-128셀은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동급으로 사실상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상 플랫폼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일본이 이렇게 큰 배수량의 전투함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미국의 기술 지원과 공동개발 경험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함정의 센서, 전투체계, 미사일 등 핵심 기술에서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었지만 최근 일본은 일부 레이더와 미사일을 국산화하면서 독자적 운용 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즈모급 항공모함의 변화는 더 위협적입니다. 원래 헬기 항모였던 이 함정이 CVM으로 재분류되면서 사실상 공격형 항모전단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즈모급은 길이 248m, 만재 배수량 27,000톤급으로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인 4만 톤급에 비해선 작지만 F-35B 운용 능력을 갖춘 이상 단순한 방어형 함정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F-35B 11대와 SH-60K 헬기 9대가 동시에 탑재될 수 있고 미 해병대와 합동 운용을 전제로 한 훈련도 이미 수차례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2024년까지 F-35B 42대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곧 두 척의 이즈모급 항모를 완전한 공격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더 주목할 점은 일본의 함대 운용 구조 개편입니다. 기존 4개 호위대군 체제를 3개 함대로 줄이고 대신 각 함대의 규모와 임무를 강화해 원거리 투사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연안 방어용 DE 함정을 축소하고 대형 다목적 호위함 FFM을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점입니다. FFM은 배수량 5,000톤급으로 소해 임무부터 대잠전, 대공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플랫폼입니다. 일본은 2030년대까지 이 함정을 22척 이상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곧 전역에서 동시다발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본의 변화를 한국 입장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 역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KDDX, 경항모 사업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일본처럼 미국과 공동운용을 전제로 한 항모전단 체제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경항모는 3만 톤급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아직 설계와 예산 단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미 실물 항모를 개조 완료 단계까지 끌고 가며 실질적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기술적 지원을 받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독자적 노선을 택해야 하는 현실적 차이도 존재합니다. 이 상황은 외교적으로도 파장을 불러옵니다. 일본은 전수방이라는 헌법적 제약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실상 해외 투사 능력을 공표했습니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 북한까지 모두 경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독도와 동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과거사 갈등까지 겹쳐질 경우 일본의 항모전단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항모 순양함 전단 공식화는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협력의 일부로 볼 수도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협이자 도전입니다. 일본은 이제 전후 80년 동안 숨겨온 공격 능력을 본격적으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신뢰와 지역 내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응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경항모와 KDDX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일본과의 격차를 좁혀야 합니다. 단순히 함정을 건조하는 수준을 넘어 F-35B 도입, 무인기 탑재, 함대 지휘 능력까지 포함한 전단 운용 능력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자적 방공망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 ASEV에 128셀 VLS가 제공하는 전력적 압박을 상쇄하려면 한국도 LSAM, 청궁2, 해군 같은 국산 요격 체계를 기반으로 독자적 방어망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을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한국의 자주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동북아 해양 패권을 주도하려는 순간 한국은 스스로의 전략적 공간을 지켜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필리핀 공군의 전투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밤 남부 부킨돈주의 산악지대인 칼라퉁안산 인근에서 한국산 FA-50 PH 전투기 한 대가 공중지원 임무 중 연락이 두절되었고 5.1 구조팀이 접근해 2명의 조종사 시신과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후 PAF는 남은 FA-50 전기체를 즉각 비행 중지 조치했으며 사고 원인은 야간 복합 임무, 산악지형, 통신단절, 기상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전투기 도입과 운용에 있어 필리핀이 직면한 현실적인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이후 추가 도입과 정비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5에서 KF-21 보라매가 실기동 시범을 보인 직후 홍콩의 유력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필리핀 공군 대표단이 KF-21 도입 의사를 밝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시험평가를 끝내지도 않은 4.5세대 전투기에 그것도 예산이 항상 빠듯한 필리핀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왔다는 소식에 해외 방산업계가 먼저 술렁였습니다. 익숙한 미국제, 유럽제 전투기를 제쳐두고 왜 한국의 신형 전투기에 눈을 돌렸는지 그 배경을 외신들은 상당히 냉정한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F-16 패키지의 가격입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미의회 통보한 대필리핀 F-16 판매 승인 통보에 따르면 필리핀에 제한된 F-16 패키지는 20대 묶음 총 55억 8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화로 8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총구입비를 한 대당 적용하면 2억 8천만 달러, 대략 4천억 원대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거의 F-35를 사는 수준에 가까운 가격표가 붙은 셈이고 그래서 필리핀 국방장관과 의회가 공공연히 국가재정을 쥐어짜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부담이 큰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쳤습니다. F-16 생산 라인이 이미 여러 국가의 수주 물량으로 꽉 차 있어서 설령 필리핀이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실제 인도까지 10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점을 짚으면서 필리핀이 워싱턴의 제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파고든 존재가 한국의 KF-21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군사 전문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이미 한국산 FA-50을 12대 운용 중이고 추가 12대를 계약해 하이로우 믹스의 저쪽 끝을 한국 기체로 채워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FA-50이 실제 남중국해와 반군 소탕 작전에서 검증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꽤 쌓였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한국산 FA-50으로 공군 전력을 유지해온 만큼 한국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급 전투기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오자 자연스럽게 KF-21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도 필리핀 대표단이 KF-21 전시와 시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뒤 카이와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다는 국내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남중국해 긴장이 커지며 훈련기 기반 전투기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멀티롤 전투기 사업에 최대 4천억 페소, 우리 돈으로 9조 원 안팎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돈이 결국 어느 나라 전투기 쪽으로 흘러갈지가 국제방산 시장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보면 외신들이 왜 필리핀을 KF-21 보라매의 첫 수출국 후보로 지목하는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F-16 패키지는 가격과 인도 시기에서 모두 부담이 크고 유럽의 그리펜이나 타이푼은 운용 생태계와 거리가 멉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가격은 F-16보다 낮으면서도 4.5세대급 센서와 무장을 제공하고 이미 필리핀 공군 기지에 한국산 정비 훈련 체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 최전선 국가와 한국이 함께 중국제 전투기에 맞서는 구도까지 그려지니 외신들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겪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투기 전력 공백 정도지만 들여다보면 항공기 도입과 운용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투기가 작전한다면 대부분이 해상 위입니다. 이 환경 자체가 단발기에 불리합니다.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바다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작전구역 특성상 쌍발기 선호가 지속된다는 분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스프레틀리제도, 스카버러 암초 등 분쟁 해역은 모두 필리핀 공군의 출격 방영 안에 있지만 지금 필리핀의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FA-50 단 한 기종으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FA-50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요격, 타격, 장거리 임무 모드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젠10C, 젠11B 같은 플랫폼과 비교하면 체급과 장비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리핀 입장에서 미국의 F-16은 오랫동안 정답처럼 보이는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제시한 가격과 일정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제안한 20대 F-16 패키지 가격은 5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1,800억 원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약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고 아무리 여기에 무장, 교육, 정비 패키지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필리핀 자료에 따르면 F-16 도입 예산은 국가재정 전체 계획을 새로 짜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컸고 정치권에서도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 깊은 고민은 도입 후 운영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오랜 기간 예산 제약으로 충분한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 고가의 서방 장비는 운용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F-16은 기체 가격만 문제가 아니라 장기 정비 비용까지 포함하면 필리핀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미국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F-16의 기존 생산 라인이 F-35로 전환되면서 새로 구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연간 48대 생산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실제 기록은 20대 안팎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120대 이상의 대기 물량이 몰려있어 필리핀이 지금 계약 해도 받기까지 최소 7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몇 년을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일본도 유럽도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은 분명 성능 좋은 기체지만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사부는 연간 12대 내외만 생산 가능한데 브라질, 태국, 콜롬비아의 주문까지 겹쳐 대기열이 상당히 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펜 역시 단발기로 필리핀 해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카이는 필리핀 정부의 KF-21 블록2를 2028년부터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양산형 KF-21을 납품하는 시기와 거의 동일했고 필리핀은 이 일정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공급으로 필리핀과 정비 교육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여서 전환 비용도 낮고 인프라 투자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FA-50 운용률이 70%를 넘는 필리핀 공군 내부 자료는 한국 기체에 대한 신뢰를 이미 갖고 있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가격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KF-21은 아직 첫 수출을 위해 저가 전략을 쓰는 단계여서 대당 약 1억 달러 선, 즉 1,400억 원대의 프로그램 코스트를 제시했습니다. F-16이 3천억 원 후반대이고 그리펜이 2천억 원대 중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KF-21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여주는 생산 속도는 필리핀에게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카이는 FA-50을 포함해 연간 32대 내외의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 KF-21 양산 라인을 확장하면서 이를 40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한국은 구축함, 전투기, 장갑차 모두에서 빠른 납기라는 새로운 방산 브랜드를 구축했고 이것이 필리핀의 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통합 문제도 필리핀이 예의주시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 KF-21에 암남 통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국내 보도가 나온 후 필리핀 내부에서도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곧바로 한국이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통합한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티어는 사거리가 15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F-16 블록 50급에서 제공되는 암남보다 장거리 교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젠10C, 젠11B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무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KF-21
KF-21은 큰 가점 요소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 단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 체계의 재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지 항공기 교체가 아니라 필리핀의 국가 전략을 통째로 바꾸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필리핀의 고민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가격은 KF-21이 가장 낮고 공급 속도도 KF-21이 가장 빠르고 작전 환경에서 유리한 쌍발기이며 정비, 교육, 인프라, 전환 비용도 최소이고 FA-50 운용 경험 덕분에 이미 한국 플랫폼에 익숙하며 장거리 교전 능력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협력하는 편이 리스크가 적다는 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조건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단순 도입 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 일정까지 조율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과 외신이 거의 동시에 필리핀이 KF-21 도입하는 최초의 국가이며 현재 한국이 협상하는 최우선 국가라는 분석을 내놓게 된 배경은 이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4일 필리핀 보람의 최대 18대 수출 가능 영상입니다. 중동 각국에서 이미 검증된 천궁2는 패트리엇 대비 가성비가 탁월합니다. 발당 10억 원 수준으로 중동 국가들은 4조 원대 규모로 패키지 도입을 마쳤는데요. 천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시장에서도 대량 수출에 성공하면서 기존 유도 로켓에서 이제는 대한탄도미사일까지 확장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폴란드군이 천무를 해안방어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을 요청했고 이 비화가 한국 방산업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필리핀은 209급 소형 잠수함 2척의 패키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신규 건조는 5, 6년, 독자 운용엔 추가 5년이 걸리지만 대한민국은 교육, 기술 지원, 무상 임대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워 협상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목말라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주변 정세로 인해 수차례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F-16 도입을 추진하다가 예산 한계로 스웨덴 그리펜을 후보군에 올렸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이상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로 블록2형 기준으로 공대지 무장까지 운영 가능한 점이 필리핀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 내 12대 이상 최대 18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약 3, 4조 원대의 대형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은 보라매가 동급 미군 F-16보다 도입가가 저렴하고 유지비 역시 더 낮다는 사실입니다. 성능 역시 이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유럽 중동 실전 환경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입하지 못했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현대전 환경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그리고 최근엔 대함탄도미사일까지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첨단 무기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대량 도입으로 약 500대의 6조 원 규모로 성공하며 유럽 시장을 휩쓸었고 대한민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를 해안방어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지화 개량까지 착수했습니다. 실제 폴란드군이 천무의 대함 능력 강화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공략했고 이 기술적 피드백이 필리핀 도입 협상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필리핀은 단순히 육상 활용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논의의 핵심은 천궁2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리핀 수도권 방공망의 핵심이었지만 천궁2는 동급 대비 더 저렴하면서도 중동 각국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엇 대비 30% 수준으로 포대당 4조 원대인데요. 미사일 한 발에 약 10억 원으로 실제 중동에서 10개국 이상이 도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예산 압박 없이 패트리엇과 호환 가능한 신형 방공망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 또 다른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 사업입니다. 필리핀은 기존의 자국 해군의 해양 영역 방어 능력 부족으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9급 소형 잠수함 2척을 조건부 임대 기술 지원 패키지로 제안하여 신규 건조에 소요되는 5, 6년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즉각적인 운용 경험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수함 교육 패키지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전략이 적용됐는데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2021년부터 필리핀 해군 장교 및 승조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실전 운용 시뮬레이션과 정비 교육을 사전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처럼 교육, 운용, 기술 지원의 3단계 패키지는 필리핀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에 신뢰도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포인트, 바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무기 개발 및 성능 개량이라는 점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카탈로그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받은 천무의 해안방어 임무 요청, 필리핀의 해양도서 방어 요구 등 실제 전장 환경과 전술에 맞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는 점이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는 다른 대한민국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방산협력의 또 다른 강점은 자금 조달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차관을 패키지로 제안했는데요. 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실제로 호라이즌 3 사업의 전체 규모는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8조 원대로 추산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패키지로 커버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저리의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단기간 내 첨단 무기 체계를 대량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미국 유럽 수입 모델 대비 훨씬 유리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내부에서도 한국산 무기는 신속 배치, 저렴한 운용, 강력한 현장 지원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F-50 경전투기 12대 추가 도입이 결정된 이유도 그리펜이나 F-16 대신 보라매의 빠른 도입에 맞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브릿지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 역시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K방산이 동남아시아 방위 시장 판도를 뒤집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은 보라매, 청웅2, 천무, 209급 잠수함이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 패키지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특히 청웅2의 중동 실전 투입 사례와 천무의 유럽 실전 피드백이 현지 방산 관계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방산협력,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까지 뒤흔드는 지각 변동입니다. 보라매 전투기, 천무 나연장 로켓, 청궁2 방공 시스템, 209급 잠수함 등 4종 세트의 패키지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필리핀군의 작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장 중심의 전략 변화입니다. 보라매의 경우 도입 단가는 동급 F-16 대비 20에서 30% 저렴하면서 유지비까지 절감됩니다. 여기에 청궁2는 포대별 4조 원대, 한 발당 미사일 가격은 약 10억 원으로 패트리엇 대비 가성비가 탁월하죠. 천무 역시 장거리 정밀 타격, 해안 방어, 그리고 향후 스텔스, 대함 탄도 미사일까지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209급 소형 잠수함을 중심으로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전력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는 패키지 전략이 도입됐고, 이미 국내에서 수년 전부터 장교와 승조원 교육을 병행해 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과 실전 경험은 곧바로 무기 성능 개량과 맞춤형 운영 전략에 반영됩니다. 필리핀 해군이 요구한 해양도서 방어, 장거리 타격, 신속 전개 능력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 적응력이 미국 유럽 무기와 가장 확연히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략적 시너지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동남아시아 방산 생태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전략적 동맹까지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체계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동남아 지역의 방산협력, 군사기술 교류, 전략적 군사훈련까지 전방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개발 비화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에서 얻은 해안방어 스텔스 무기 개발 경험, 국내에서 쌓은 신속 교육 훈련 시스템, 그리고 필리핀 실정에 맞춘 파격적 금융 지원을 올인원 패키지가 세계 주요 방산 매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한민국 필리핀 방산협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마주한 위협 환경, 그리고 주권과 독자 방위의 열망 속에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 제공하는 해법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전략적 파트너십, 신뢰, 그리고 동반 성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신흥 안보 질서의 설계자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까지 대한민국의 군사외교 영향력이 확장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